안녕하세요. 장유리 한국사. 한국사 능력검정 7일 만에 80년 넘기기 이 수업은요. 이제 마지막 대단원으로 들어옵니다. 현대사가 되겠고요. 이 현대사가 마지막 대단원이긴 한데요. 우리 뒤에 붙어있는 부록편이 각 지역별로 이제 문제를 잡을 수 있는 지역사 이야기가 한 페이지가 나오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기록유산이 또 따로 정리되어져 있습니다. 그 부분도 출제 비중이 약 3회당 한 번 이상의 꼴로 나오고 있으니까 분명히 여러분들이 또 한 2점짜리, 3점짜리 문제 보너스처럼 잡아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 담겨져 있고, 자, 그리고 근현대사는 인물 문제가 꼭 나와요.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근현대사 인물들을 간추려 놓고 있으니까 그것도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이제 마지막 대단원 현대사 들어오는데요. 광복했어요. 자, 광복했을 때 그 당시로 한번 좀 가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나라는 이렇게 한반도 안에서 비밀결사단체가 하나 만들어질 겁니다. 자, 그거는 조금 늦은 1944년에 만들어지는 거니까 가장 이제 처음으로는 1940년 이 충칭의 거점을 잡고 있죠. 충칭 임시정부고 주석은 김구였고요. 지청천을 총사령관으로 하는 한국 강복군을 창설한 바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1941년이었죠. 조소왕의 삼균주의라는 그 삼균주의 건국 강령이 발표가 되는데 정치가 균등한, 경제가 균등한, 교육이 균등한 민주공화국을 만들겠다가 이들의 목표였어요. 그 비슷한 건국강령은 1942년 예난이라는 곳에서도 발표가 됩니다. 그게 김두봉이라는 사람이 이끄는 조선독립동맹, 그 산하부대로 조선의용대 하북제대가 개편된 이름 조선의용군이 있었습니다. 자, 조선의용군을 산하부대로 하는 그 조독동, 조선독립동맹에서도 비슷한 건국강령이 나온 바 있고요. 자, 1944년이죠. 가장 마지막에 만들어진 중도좌파 여운형. 이 여운형이라는 사람을 진짜 잘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게 현대사 인물 문제 가장 이제 시작점에 있는 인물이에요. 자, 여운형이라는 인물은 1944년에 조선 건국동맹을 만들어 놨었죠. 자, 이 건국동맹에서도 민주공화국을 만든다라는 건국강령이 비슷하게 발표가 됐는데요. 자, 우리나라는 8월 15일에 광복합니다. 1945년 8월 15일. 이렇게 강복을 맞이하며 조선 건국동맹은 조선 건국준비위원회로 그 이름을 바꾸는데요. 사실 김구나 김규식이나 이승만이나 우리나라 당시 정보통신기술이 굉장히 발달하지 못했던 이 시대에, 열악했던 이 시대에 사람들한테 인지도가 있는 정치인들은 사실 하나같이 다 국외 체류 중이에요. 우리나라 국내에 머물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이 정치가가 이 중도좌파 여운형이라는 인물이고, 그래서 제가 현대사 인물 문제로 최초로 등장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장 지지도가 높은 정치인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가 바로 만든 게 건준위, 건국준비위원회가 되겠고요. 자, 이들이 인구 희박 지역, 그러니까 요 함경도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국적 145개 치안대를 조직을 해서 거의 무법천지, 이 나라 지금 무정부고 무법이잖아요. 총독부 체제가 무너졌으니, 자, 이 무정부 무법인 이 체제를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끌고 나갔다라는 거죠. 완벽에 가까운 치안을 선보이더라. 자, 그런데 9월 8일 비극은 시작이 되는 거죠. 이미 38도선 군사 분할선이 나눠졌고요. 위로는 소련 군정이 들어왔습니다. 이미 8월에 이미 소련 군정은 시작이 됐고요. 곧 이 남한 서울 쪽으로도 미군이 주둔하게 될 것이다, 소문은 8월 말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9월 6일자로 조선건국준비위원회는 이름을 조선인민공화국으로 승격을 시킬 겁니다. 줄여서 이걸 인공이라고 하는데, 미국 이제 미 행정청에 바로 미 군정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미 군정이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되면 미국 군대로 이제 우리나라 행정 업무가 처리되는데, 그 미 군정과의 교섭력을 높이기 위해서 영어를 가장 능통하게 잘 쓰는 이승만을 주석으로 추대하려 했지만, 이승만은 끝내 주석 취임을 거부하는 바람에 부주석 여운형 체제로 불완전하게 바로 인민공화국이 9월 6일자로 출범하게 될 텐데, 바로 들어오는 미군정 9월 8일자입니다. 바로 들어오는 미군정은 기존에 있던 우리나라 한반도의 조선인민공화국 인정하지 않았고요. 충칭 임시정부도 다 개인 자격으로 귀국하게 해요. 그 조직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미군정은 이 38도 이남 지역을 완전히 다장을 하고, 그들은 현상 유지라는 목표를 내걸었어요. 그러니까 조선 총독부 그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겠다.
그래서 총독부에 드나들던 우리나라 한국인 공무원들, 관리들과 그다음에 한국인 경찰들, 하나같이 다 친일 관리, 친일 공무원, 이제 친일 경찰이겠죠. 이들이 미군정 소속 3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사실 이 나라 가장 애국자로 본인들의 과거를 완전히 코팅시켜 놨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미군정 3년이 이로부터 시작이 될 텐데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미군정으로부터 우리나라가 행정권을 넘겨받게 되는데요. 그 3년여의 시간 동안 그들, 그러니까 친일파를 처벌할 수 있었던 가장 골든타임은 우리는 사실 놓치는 거예요. 자, 그 과정이 216쪽에 등장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 사료를 한번 더 먼저 읽어볼까요? 사료 읽기에서 굵은 글자. 일시적 과도기에 있어서 국내 질서를 자주적으로 유지하겠다. 이런 말 있죠. 그 일시적 과도기라는 게 바로 이 조선 건국준비위원회를 팍팍 알려주는 단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총독부 체제는 무너졌는데 아직 우리나라 행정부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무법인 거죠. 이런 일시적 과도기에 있어서 국내 질서를 자주적으로 유지했다면 그거는 바로 건준이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시 위로 올라가 중도좌파 여운형이 주도가 됐고요. 인민공화국까지 선포했으나 이후 바로 들어온 미군정은 완전히 남한을 직접 장악하더라. 자, 그렇다면 이제 한반도의 운명은 완전히 소련군, 미국군, 완전히 양국 군대에게 지금 넘어간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45년 12월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강복 이후 3개월이 지난 거예요. 강복 이후 약 100일 정도가 지났습니다. 자, 모스크바에서요. 세 나라 외무장관 회의가 열리네요. 자, 모스크바 삼상회의. 이게 이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위한 논의가 되겠어요. 217쪽 여기서부터는 흐름을 정말 잘 타셔야 돼요. 바로 정말 몇 달 간격으로 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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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인 결과 다시 원인 결과 이렇게 이어지는 사건들의 릴레이이기 때문에 요거는 바톤 터지를 진짜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자, 모스크바 세 나라 외무장관 회의에서는 미국과 영국과 소련의 대표단들이 모였고요. 여기에서 바로 한반도 뭐가 결정되느냐 대박 사건 납니다. 미국과 영국 자유주의 진영의 2개 나라, 또 중국과 소련 사회주의 진영의 2개 나라, 토탈 4개 나라, 토탈 4개 나라가 5년 동안 뭐 하겠다? 신탁하겠다 이거죠. 주권을 본인들이 맡겠다라는 게 결정이 돼요. 이 신탁 통치가 결정되면서 정말 이 나라 찢어지겠죠. 예, 여론이. 자, 이 신탁 통치를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제 한국인들로 임시정부를 내세우겠다는데 임시정부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립할래? 이건 미국과 소련 니네 둘이 가까이에 들어와 있으니까 니네 둘이 군사회의를 열라 이거죠. 이렇게 해서 바로 미국과 소련 그 군사회의를 우리는 공동위원회라고 합니다. 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는 그 과정에서 위원회가 자그마치 3번 나옵니다. 근데 벌써 위원회가 2번 나왔어요. 자, 먼저는 조선 건국준비위원회가 지금 나왔고요. 자, 2번째, 이제 우리나라 임시정부 수립을 논의할 미소 공동위원회가 열리게 되는데요. 요거 결정되자마자 우리나라 사람들 다 신탁 통치에 미친 듯이 반대할 겁니다. 미친 듯이. 아니, 누가 신탁 통치가 좋겠어요, 이 무렵에. 한반도에 있는 그 누가 신탁 통치가 좋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좌익들이요. 소련이 옆구리를 찌르는 거예요. 소련이 옆구리를 찌르니까 찬탁으로 돌아서 버리는 거 있죠. 여기에 우익들은 끝까지 반탁운동하는데 여기에 우익은 대표적인 인물이 이승만이야. 그래서 거기 제가 우와 좌를 나눠놨는데 이 무렵 우익에 가장 강경했던 인물은 이승만. 이 남자가 만든 정당 이름이 대한독립촉성 중앙협의회, 줄이면 독촉이 됩니다. 아주 이승만과 잘 어울리는 닉네임인데 대한독립촉성 중앙협의회, 줄이면 독촉당, 이승만 되겠고요. 김성수라는 이름이 보이고 계시는데 송진우, 김성수, 옆에 또 송진우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요런 2 사람은 일제강점기를 거쳐왔는데 최고의 기업가래요. 그럼 그 과거에 뭐였단 얘기예요? 친일파였단 얘기죠. 그러니까 이 무렵에 한국민주당을 만들어 놓고 정말 세게 정치활동합니다. 왜 그렇겠어요? 내가 정치권의 중심에 서야 내 과거를 들춰내려는 그런 친일파를 처벌하려는 움직임을 막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본인들의 기득권을 옹호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국민주당이라는 이런 친일 정당 만들어 놓고 과거지에 친일파들로 구성된 이런 정당 만들어 놓고 과거를 묻지 마세요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바로 김성수 한국민주당, 또 김구도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귀국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여당이 한국 독립당이었어요. 그 이름으로 계속 김구도 반탁운동을 할 겁니다. 자, 반면에 이제 좌익으로는 대표적으로 남한 대구 출신의 박헌영이라는 인물이 있고요. 또 이제 평양에는 김일성, 김두봉이 있고요. 자, 이렇게 모스크바 3상 외무장관 회의 이후에 좌와 우가 극하게 대립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46년 3월입니다. 이제 해가 바뀌었고요. 5월까지
자, 우리나라 덕수궁에서는 1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열릴 거예요. 자, 1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열리는데 임시정부를 어떻게 수립할래? 이때 미국은요. 이들을 넣어야 돼요. 임시정부 안에. 그렇죠? 그러니 모든 단체로 임시정부를 구성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반면에 소련은 이걸 반대할 거예요. 소련은 어떻게 반대를 할 거냐면 아니 소련은 찬탁하는 단체로만 임시정부를 구성해야지 이럽니다. 찬탁 단체로만 임시정부를 구성해야지 즉 좌익들만 넣고 싶은 거죠. 이렇게 결국 미국과 소련이 대립을 하면서 2달 넘게 진행된 이 회의는 결국에 결렬될 거예요. 자, 이게 결렬되면서 서로 니 탓, 내 탓, 이제 서로 간의 공방전이 시작이 되는데 이때 46년 6월이에요. 이거 결렬되자마자 바로 이승만이라는 강경우익 어마어마한 희대의 발언을 할 겁니다. 이게 바로 전라도 정읍에서 터진 정읍발언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승만의 정읍발언 한번 읽어볼게요. 자, 무기한 후회된 미소공동위원회가 다시 열릴 기색도 보이지 않고 나는 통일된 조국을 기대하였으나 지금 여의치 않게 돌아가므로 나 이 38도 이북에서 빨리 소련을 몰아내는 길. 그때 바로 이 남자가 제시하는 게 우리 남한만이라도 단독 임시정부 혹은 위원회랑 같은 걸 구성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이 남자가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을 발언을 해요.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 발언. 이 정치인들이 이런 자기의 발언이 어떤 식으로 이제 해석이 되어질지 이 대중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혹은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한두 번 생각도 안 해보고 그냥 막 던지는 건 아니겠죠. 자, 이런 단독정부 수립 발언은 이게 사실상 분단으로 가는 수순이라는 걸 감안했을 때는 이승만이 너무 센 발언을 던졌어요. 너무 강경한 발언을 던졌죠. 여기에 진짜 이제 이승만이 역사상 이름값 하는 거예요. 자, 이승만의 이 정읍 발언으로 이제까지 우리나라의 논쟁은 신탁이라는 주제를 둘러싸고 찬성이냐 반대냐 찬탁이냐 반대냐를 갖고 싸우고 있는데 이승만의 이 발언은 분단이냐 신탁이냐 완전 민족 논쟁의 화두를 바꿔놓은 거죠. 이렇게 우리나라 좌와 우가 정말 아주 극하게 대립 노선을 겪게 되자 중도파들의 목소리가 커질 거예요. 그때 바로 마련된 게 좌우 합작 운동이 되겠습니다. 좌우 합작 운동은 46년 7월부터 바로 시작이 될 텐데 처음에는 좌우 합작 운동이 이렇게 사람들의 시선을 끌지 못했어요. 근데 여기에 누가 가담을 할 거냐면 중도 좌파입니다. 여운형 가장 인기 많았던 어떤 정치가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중도 우파 김규식 자 요렇게 해서 중도 좌파 여운형 중도 우파 김규식이라는 거물급 정치인들이 거기에 가담하게 되면서 이슈를 확 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좌우합작 위원회가 구성이 됐고요. 여기에서 이 좌우합작 운동을 바라보는 좌우합작 위원회 이로써 위원회 제가 3개 나온다 그랬죠. 이제 마지막 위원회가 나왔습니다. 좌우합작 위원회까지 좌우합작 위원회가 구성이 되는데 이것을 바로 미 군정이 어떻게 하겠어요. 본인들도 신탁 통치를 결정한 마당에 이런 이승만 같이 강경 발언으로 완전 세상을 뒤집어 놓는 건 사실 본인들도 너무 부담스러워요. 이런 이승만을 끌고 가야 되는 건 정치적인 부담. 그러니 여기 좌파 여운형이 껴있는 건 미군정 입장에선 불만이지만 이게 현실적인 대안이기에 이걸 미군정이 처음에는 지지했다고요. 그래서 그 영향력이라는 게 확 높아지게 된 거예요. 자, 그 속에서 바로 좌우합작 7원칙이라는 것도 발표되는데요. 참고로 이 무렵에 같은 우익이었던 김구도 원칙적으로는 지지하겠다 이랬어요. 왜냐하면 신탁 통치가 그렇게 싫었던 김구지만 분단이라는 최악의 모델이 나온 이상 분단은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분단이라는 최악의 모델이 제시가 되면서 이 좌우합작 운동이 여운형과 김규식을 주도하여 김구의 지지까지도 끌어내는 물론 김구는 참여는 안 합니다. 참여하진 않았지만 김구의 지지까지 끌어냈다는 거죠. 이때 좌우합작 7원칙이 발표가 되는데 그 아래 사료 좀 보시면 왼쪽 글이 모스크바 상국 외무장관 회의예요. 자, 여기서 신탁 통치가 결정이 됐죠. 그 이후에 1차 미소공동위원회 무기화 결렬되고 이승만의 정읍 발언이 나오면서 좌와 우의 대립이 극한을 찍게 됩니다. 자, 그러는 와중에 중도파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게 좌우합작 7원칙이 되겠는데 1. 우리는 민주주의 임시정부를 수립한다 이래놨죠. 그러면 그건 뭐예요? 신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이들은 최악의 모델을 뭐라고 생각하는 거죠? 당연히 분단이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바로 좌우 합작으로 남북 다 아우르는 임시정부를 구성한다. 두 번째, 그러기 위해선 2차 미소공동위원회 조속히 빨리 다시 여시오. 속개하시오. 이러죠. 2차 미소공동위원회 빨리 여시오. 그래서 실제로 2차 미소공동회는 47년 5월에 열리기로 예정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로 2차 미소공동회 예정됐고요. 세 번째, 토지제도 개혁에 대한 말이 나오는데 그 토지제도 개혁은 우리나라 그 농민들이 그
그 옛날 조선시대 후기 정약용, 이익이 활약하던 그 실학자들이 그래서 토지제도 개혁을 격렬하게 이미 주장한 바 있잖아요. 그 옛날부터 주장됐던 게 드디어 문구화됩니다. 토지제도 개혁을 하겠다라고 합의를 봤는데 다만 몰수, 유조건 몰수, 체감 매상 이런 여러 가지 방식을 나열해 놨다라는 건 아직 구체적인 합의는 못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라는 거에 대한 합의는 못 봤지만 방식에 대해 수단에 대한 합의를 못 봤을 뿐 원칙에는 합의를 봤다는 거죠. 토지제도 개혁 하겠다 이렇게요. 자, 그리고 그 아래 문구가 진짜 또 중요한 문구입니다. 친일파 처벌. 그러니 바로 이 자화합작 7원칙에는 우리 민족의 가장 큰 열망 두 가지가 이미 딱 표현되어진 거예요. 토지도 개혁하겠다, 친일파 처벌하겠다. 그쵸? 자, 이게 바로 자화합작 운동, 자화합작 7원칙이었는데 그렇게 해서 바로 2차 미스오 공동위원회를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47년 5월 예정된 이 2차 미스오 공동위원회 그거 바로 2달 전이 47년 3월에 말이에요. 사실 이거는 잠깐 세계사예요. 당시 미국 대통령 트루먼이라는 사람이 나 이제부터 소련과는 사회주의권 국가들과는 어떤 식으로도 대화하지 않겠다. 이제부터 냉전의 시작! 하고 냉전 체제라는 걸 공식화시켜버려요. 이게 그 유명한 트루먼 독트린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한반도 내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 곳곳마다 일촉즉발의 위기로 3차 대전 맞붙고 있었던 소련 대 미국의 갈등, 이게 완전 전면전으로 이제 펼쳐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트루먼 독트린이 딱 선언되면서 미군정이 지지를 철회할 겁니다. 이러면서 자화합작 운동의 빨이 확 죽는 거예요. 예정된 2차 미소 공동회의가 열리긴 할 겁니다. 그런데 5달 동안 시간만 질질 끌다가 10월까지요. 시간만 질질 끌던 미국은 협상 테이블에 앉으려 하지도 않아요. 그렇게 시간만 질질 끌다가 이 모든 논쟁은 마침표를 찍을 거야. 여기서 마침표를 찍었다는 건 모든 이제 논쟁은 이제 마침표, 이제 그냥 종료가 됐다는 거거든요. The end. 왜요? 어디서부터? 과연 어디서부터의 논쟁이 없었던 일이 된 거예요? 이거부터가 없었던 일이 된 거예요. 신탁 통치. 지금 저희 217쪽 이 페이지 전체가 다 신탁 통치 페이지거든요. 근데 신탁 통치에서부터 없던 일이 돼버리고 한반도 문제는 소련이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이요 유엔으로 확 넘겨버립니다. 이제는 야 한반도 문제는 이제 미국이 빠져. 유엔이 모든 걸 결정하래요. 모든 한반도 문제를 리셋시킨 상태에서 유엔으로 턱 모든 공을 넘겨버려요. 이러면서 모스크바 3국 외무장관의 결정이 모두 전면 무효화가 되는 이런 상황. 자, 얼마나 이게 원망스러운 상황이냐면요. 지금 2년여의 세월 동안 우리는 신탁 통치라는 것 때문에 자와우가 극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 이 마당에 진짜 우리나라 자와우의 대립이 그럼 이러면 갑자기 하루아침에 사라집니까? 갑자기 자와우가 미친 듯이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다가 갑자기 어머 없었던 일이 됐네? 이러면서 갑자기 극적으로 포옹하고 화해할 리는 만무하잖아요. 자, 페이지 전체 넘어가시면 이제 한반도의 문제는 완전 전면적으로 제로 베이스에서 유엔이 다시 결정할 건데 47년 11월에 그래서 유엔 총회가 열릴 거예요. 자, 유엔 총회는 바로 뭘 결정하게 될 거냐면 남북한 총선거라는 걸 결정하게 됩니다. 대박이에요. 이게 남북한 총선거가 결의됐다는 건 자, 총선 우리가 요즘도 4년에 한 번 총선 하거든요. 그게 바로 우리나라 국민들의 대표기관 입법부, 의회를 구성하는 거예요. 국회의원 뽑는 선거가 총선입니다. 자, 총선을 만약에 남북한 한다. 그러면은 남북한을 대표하는 국민들의 대표기관 입법부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이로써 우리가 그 바라고 바라던 민주공화국이 드디어 현실화되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전에 충칭, 예난, 서울 각각 우리나라 강복 이전부터 그 바라고 바라던 민주공화국이 드디어 현실화되는 순간인데 이때 유엔은 이렇게 결정하는 거죠. 당시 미국과 소련이 임의로 그어놓은 38도선을 경계로 보자면 38도선 이북의 면적은 넓은데 사람이 안 살아요. 특히 함경도와 평안도는 인구 밀도가 매우 희박하죠. 근데 그 밑으로 내려오면 38도 이남은 면적은 적은데 사람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총 선거구를 300개. 그 300개 선거구에서 최다 득표한 사람들을 한 명씩 뽑으면 300명의 의원 선발로 이어지게 되죠. 그런데 여기는 사람이 적게 사니까 선거구 100개, 여기는 사람이 많이 사니까 남쪽은 선거구 200개. 이렇게 결정을 한다고요. 이거에 소련이 즉각적으로 반발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해가 바뀌어 48년 1월이 되면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이라고 해서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이 인도인이 위원장이에요. 왜냐면 인도는 위원회, 자, 한국임시위원단이 들어옵니다. 이 한국임시위원단의 위원장이 왜 인도 사람이냐면 인도는 제3지대거든요. 자유주의 진영도 사회주의 진영도 아닌 제3지대.
자, 이렇게 해서 바로 인도 사람을 위원장을 하는 위원단이 들어왔는데 방북을 거부당해요. 소련에 의해서. 그래서 이들이 다시 돌아가 48년 2월이었는데 유엔 소총회를 다시 조그맣게 열 거예요. 자, 유엔 소총회에서 결정된 건 일단 가능한 지역만이라도 우선 선거하겠다예요. 가능한 지역만이라도 우선 선거요? 그럼 뭐야 이게? 남한만의 단독 선거가 결정이 된 거죠. 앞으로 3개월 뒤. 그게 5월 10날인 거죠. 앞으로 3개월 뒤. 야, 이래버리면 이게 지금 누구 말이 현실화되는 순간인지 아세요? 남한만의 단독 선거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이러면 이건 이승만의 말이 그대로 현실화가 되는 순간이에요. 이승만 난리 났죠. 너무 기뻐하고 또 완전히 사회주의 세력을 다 배제시켜 버릴 수 있는 친일 세력으로 구성된 한국민주당 난리 납니다. 자, 그런데 분단을 최악의 모델로 여기고 있던 김구와 김규식은 더 난리 나죠. 남한만의 총선을 반대하기 위한. 이때 바로 김구가 발표한 글 좀 한번 읽어보세요. 나는 통일된 조국을 건설하려다 이 산빨도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내 구차 난이를 위해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세우는 데는 협력하지 아니하겠다. 김구가 이게 딱 거절하는 거예요. 남한만의 단독 선거를 거부하면서 나는 나의 구차 난이를 위해 이런 말을 하네요. 여운형이요 47년 12월에 암살돼요. 가장 인기 많았던 정치가가 극우파에게 암살되는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여운형이 없어진 상황에서 이제 가장 많은 유권자들의 표가 향할 곳은 김구였다는 거죠. 근데 김구는 내 구차한 안위를 위해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세우는 데 협력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김구가 즉각적으로 김일성에게 뭘 제안했냐면 남북 지도자 연석회의를 제안할 겁니다. 4월 중순에 실제로 그게 성사가 될 거거든요. 자, 그래서 4명의 김씨가 평양에서 회담을 열 거예요. 그 남한 대표로 누가 올라갈 거냐면 김구, 김규식이 올라갈 거예요. 참, 아무리 우리나라의 김씨가 진짜 많다지만 어머, 남북 지도자 연석회의를 하는데 다 김씨네요. 김두봉, 김일성, 북한 대표고요. 남한 대표 김구, 김규식이 올라가 남북 협상. 그 결과 남한만의 총선거를 반대한다라는 결의문도 그 아래 발표를 하죠. 그리고 이 전이었던 우리나라 남한만의 총선거가 결의되자마자 남한 사회에 퍼져 있는 사회주의자들의 폭동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때 터진 제주도 4.3항쟁, 이건 제주예요. 제주 4.3항쟁. 이 제주 4.3항쟁이 이 김구보다 조금 빨랐어요. 예, 남북협상보다 좀 빨랐습니다. 자, 제주도에서 바로 제주 4.3항쟁, 이것도 역시 남한만의 단독 선거를 거부하는 고루한 남조선 노동당 제주 지부 사람들이 일으킨 난을 진짜 미군정이 잔인하게 유혈 진압할 거예요. 참고로 이 4.3항쟁 이후에도 몇 년 계속될 거고요. 6.25 전쟁 때 가야 다 진압이 될 겁니다. 이거 정말 대단했던 그 정부에 의한 정말 무력 진압이 되는 거죠. 자, 결국엔 5월 10날 유엔이 밀어붙이는 50총선거는 누구도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 50총선 그날로 갈게요. 50총선거는 유엔이 주도하는 선거였고요. 21세 이상의 보통 선거를 진짜 치러내게 됩니다. 자, 이때요, 우리는 임기 2년의 특별국회를 선발하게 될 거예요. 임기 2년의 그 특별국회 이름을 우리는 제헌국회, 헌법을 제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1대 국회, 제헌국회라고 이름을 붙일 겁니다. 전체 200명 국회의원 선발하기로 돼 있었는데 198명 의원 선발로 끝나버린 이유는 제주도 선거구가 3개였거든요. 근데 2개가 4.3항쟁의 여파로 성족수가 미달이 되면서 선거구가 결국엔 폐쇄가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198명의 의원 선발로 끝이 났고요. 또 하나, 김구, 김규식 이런 남북협상파가 모두 불참합니다. 남북협상파가 모두 불참해버리면 이거 순전히 이승만과 한국민주당이 정말 신난 시위, 그러니까 정말 신난 선거였겠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거기 의석수 분포도를 보면 198명 전체 의원 중 85석으로 무소속이 제일 많지만 단일 정당으로는 대한독립촉성, 국민회라고 이름 바꾸는데 독촉은 다 이승만 계열이에요. 그러니까 원내 일당으로는 이승만이 된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 이승만이 국회의장에 당선이 됐고요. 이들이 국호를 대한민국이라고 제정하고 7월 17일, 이게 우리나라 제헌절이잖아요. 헌법을 공포하게 되는데요. 이 초대 헌법은 우리나라 대통령이 임기 4년에 2번이고 국회 간선이라고 해놨어요. 그래서 국회의장 이승만이 그대로 당선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대로 당선이 돼버렸어요. 7월 17일에. 자, 7월 17일에 헌법이 공포되고 그대로 당선돼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바로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선언하게 되는 거죠. 미국 하지중장으로부터 이 정권을 넘겨받았죠.
우리가 이렇게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게 되자 앞으로 3주 뒤 9월 9일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각각 수립이 돼버려서 정말 한 민족 두 국가 체제가 돼버리더라. 이런 불안한 상황이 돼버리더라 이거죠. 자, 이제 8.15 정부 수립 어찌됐거나 이루어졌고요. 이게 48년 8월 15일이고요. 요거 이후 9월로 좀 갈게요. 여기다 쓸게요. 자, 48년 9월 22일 우리는 우리 민족의 가장 큰 열망적 과제 두 가지를 이제 해결해야 되는데 그 먼저가 친일파 처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친일파 처벌을 위한 법을 반민족행위 처벌법이라고 하거든요. 자, 줄일게요. 그 법은 반민법, 반민족행위 처벌법, 반민법이라고 할 겁니다. 참고로 이 법은 공소시효가 50년 6월 20일까지로 가기로 되어져 있는데요. 자, 친일파 임명사전 한 번에 7,000명 작성됐고요. 순차대로 국회의원 10명이 반민특위,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 반민특위라는 걸 구성을 해서 한 명씩 이제 구속을 시킬 겁니다. 자,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열망적 과제, 미군정 3년 동안 못했던 거 드디어 이제는 두 번째 골든타임. 이제 이거 놓치면 진짜 힘들어질 텐데 박흥식 구속되고 이광수 구속되고 노덕술이 전기고문기술자로 악명이 정말 높았던 경찰이었고요. 비극적으로 이 노덕술의 부하들이 현 대한민국 정부의 경찰 간부들이에요. 그러자 노덕술이 체포되니까 이 무렵 경찰들이 매우 빠르게 움직입니다. 과거 다 총독부 소속의 경찰이었거든요. 그러니 나의 과거를 덮어줄 것을 이승만에게 강요하는 거죠. 당시 우리나라는 8.15 정부가 수립이 됐지만 계속 좌파들의 폭동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그러자 이승만이 하는 말은 자, 저런 사회주의자 빨갱이들로부터 나라를 지키는 게 중요하지. 과거사 청산이 중요하냐. 이거죠. 하필 이 순간 경찰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 시점에 하필 과거사를 청산하다고 주장하는 저 국회의원들이 공산당과 내통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거죠. 그래서 오히려 국회의원들한테 공산당과 내통한다는 프락치, 스파이 혐의를 심어요. 스파이 혐의를 심어요. 자, 그렇게 해서 바로 이 러시아 말로 스파이가 프락치거든요. 국회의원들 사이에 프락치 사건을 조작해서 오히려 간첩 혐의로 반민특위 의원들을 구속할 거예요. 자, 이러면서 반민법 공소시효가 단축이 될 건데 50년 6월 22일이었던 것이 49년 8월 31일로 확 단축되며 법이 끝났고요. 자, 법이 끝났기 때문에 나중에 그 구속 중이었던 일부 친일파들도 다 전원 석방이 되면서 이 반민법 같은 경우는 정말 어떤 성과도 없이 끝나버리게 됩니다. 자, 한편 49년 6월 요 법이 종료되기 2달 전 친일파들을 구슬러서 반민법은 덮어줄 테니까 땅은 좀 내놔라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바로 나온 게 농지개혁법인데 자, 농지개혁법은 49년 6월에 나왔어요. 법안은 좋습니다. 삼정부가 9,000평인데요. 이거를 넘어가면 국가가 유상 매입하고 유상 분배하겠대요.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공짜는 없어요. 자, 그런데 거기 농지개혁법이 선포되는 49년 6월에 그래프가 옆에 나와 있죠. 49년 6월에요. 그러면 이 법이 49년 6월에 나왔다면 49년 6월을 기점으로 우리나라 자장농이 올라가야 될 텐데 사실 그 전부터 올라가는 모습을 보일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잠깐 옆에 북한은 언제 토지개혁을 했는지 잠깐 볼까요? 김일성은 소련군으로부터 지원을 받게 되는 45년 8월부터요. 권력을 잡아 요 46년 3월 요때 토지제도 개혁을 다 해버려요. 친일파 전원 사용시켰고 토지제도 개혁을 5정보 넘는 토지는 무상 몰수 무상 분배 이래버립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무상몰수라는 원칙을 택했잖아요. 이 소문이 남한까지 안 올 것 같아요? 소문이 와요. 그러니까 남한에 있는 지주들이 떨리는 거예요. 국가가 북한처럼 갑자기 내 땅을 확 뺏어갈까 봐. 그래서 법이 빨리 나오기를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법이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 지주들이 하루하루 불안해요. 또 소장농들도 내 땅을 분배해주지 않으니까 당연히 불만이 쌓이겠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야, 이거 헐값에 사가 이럽니다. 그래서 소장농들과 지주들 사이에 이미 헐값의 매매가 대규모로 이루어지네요. 대규모 방매가 이루어지네요. 그래서 이미 이렇게 그래프가 우측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법도 사실은 너무 늦게 나오면 효력이 떨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리고 실제로 이 법이 시행된 건 더 늦어요. 50년 3월에 시행되기 때문에 다 그 전에 팔아치웠다 이거죠. 어찌됐거나 이 법의 직접적인 효력이라기보다는 직간접적인 효력으로 결국 자영농은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자, 이렇게 대한민국 정부 수록까지 지금 보시는 대연 재헌국회 특별법 2개까지 보셨어요. 자, 여기까지 하셨고 저는 이제 6.25 전쟁 이승만 정부로 넘어가도록 할게요.